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로서는 온통 추정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너무 지쳤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에 100일이 지났고 이제 넉 달이 다 되어갑니다. 너무 힘듭니다. 헌법재판소가 다만 일정이라도 정확히 공개해 주었으면 합니다. 국가기관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평론가와 함께 이곳의 중요한 정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의 이면을 제대로 아는 분, 유시민 작가보다 훨씬 정밀한 분석을 하는 진짜 평론가 박진영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소개가 참 부끄럽습니다. 네, 아니 맨날 중저가 유시민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싸구려 제가 뵀을 때 훨씬 더 정밀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속보가 있습니다. 지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주초에 이미 민주당에서 예고했던 부분이죠. 이번 주 안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을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최상목 보고 오늘 당장이라도 마은혁 임명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같은 경우에 탄핵이 되면요. 제 생각에는 이분도 내란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헌재를 향한 어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들을 정치적 메시지나 강한 의조로 비판하고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민주당이 대신 해주는 거죠. 네. 즉 헌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탄핵 재판 과정에서의 민주당이 좀 이 속도를 내게끔 하는 도움을 주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이런 정치적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에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은 한다. 네네. 그러니까 자기는 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결정이든 참 어렵다. 네네네. 라고 해서 쓱 빠져나가면 좋은데 네. 그게 아니라 특검법 같은 경우는 반대를 아주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나 이런 문제는 또 안 해버리고 또 황당무계한 네. 행동도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들여야 된다 공공에서 이런 이야기도 그렇죠. 하고 LH 통해서 구매하자 이런 얘기하고요. 또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꾸자 이런 황당한 세수 개혁안 이야기도 하고 있고 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놀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가요? 외신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최상목에게. 네. 당신 다음에 대통령 나오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내일에 충실한다? 아주 묘한 답변 아닌가요? 탄핵 당하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최상목, 한덕수, 이창용은 한 팀이다. 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지금 저희 주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오세훈이 이제 낙마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래도 그 당 내에서 중도적인 카드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경제 관료 출신들에게 아마 오퍼가 한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 심리까지 가지고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건 본인도 잘 알 텐데 그런 욕심이 만약 생긴다면 윤석열도 아는데요, 아하. 윤석열도 아는데 대통령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오 국장님 하셔도 되고 저도 해도 됩니다. 네, 윤석열도 아는데 눈높이를 워낙 떨어뜨려 놔가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이를테면 아까 형사소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최상목이가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 몸짓을 키워야 된다. 맞습니다. 네. 지금 권한대행으로 계속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정치적 몸집을 키워가지고 하다못해 국회의원 배지라도 들고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 나름의 상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오세훈 씨입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명태균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어요. 검찰이 드디어 움직이는 건가요?
너무 명백하잖아요. 김한정 씨라는 오세훈의 측근이 여론조사를 시켰다라는 것은 이제 다 아는 사실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압수수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김한정에게 명령을 준 것은 누군가? 그리고 김한정과 오세훈은 실제로 사전에 인지하고 이것 관련해서 소통이 있었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역시 대한민국 검찰은 비겁하구나. 사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윤석열, 김건희 아닌가요? 네. 근데 윤석열, 김건희 수사는 하지 않고 끈떨어져가는 오세훈부터 수사하는 그런 이제 꼼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된다면 원했든 원했지 않든 한동훈에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뭘 짜지 않더라도 고스톱이라는 게 뭐 눈짓 하나로 뭐 예를 들자면 농담 비슷하게 내가 방구나 한번 낄까 이러면 똥 내놓지 않습니까? 고스톱에. 그런 것들처럼 알아서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세훈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게 한동훈 쪽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살짝 그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합니다만은 탄핵에 찬성한 인물이다라는 측면들도 있고요. 어쨌든 중도 노선을 걷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에게 그 나쁜 일이 생기면 한동훈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캐릭터가 겹치기 때문에요. 네네. 그럼 오세훈 수사는 어떤 면에서 시작 아닌가? 이를테면 홍준표는, 이준석은 이런 질문도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검찰이 속도 조절하면서 확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요? 실제로 이제 명태균이 홍 시장 관련해서는 사적 관계의 깊이에 해당되는 문건을 많이 깠습니다. 문자. 또 친하다라는 깠는데 거래 관계가 정확하게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오픈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언제도 도와줬고 언제도 도와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김한정 씨와 오세훈 시장의 관계처럼 이른바 거의 문서에 해당되는 수준이 나오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검찰이 저는 속도 조절할 거라고 봅니다. 속도 조절해가면서 차기 정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어떤 흐름을 흘러갈 것인가 보고 저는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세훈 씨가 그래도 현직 서울시장 아닙니까? 네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면 특히 압수수색을 이제 공개적으로 진행한다는 건 뭐랄까 일종의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패턴이 어떠냐면 대충 다 해놓고 압수수색은 일종의 쇼, 범인 낙인 찍기,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 특히 서울시장쯤 되는 정치인에게는 그렇게 하기 쉬운 것 같은데 오세훈 죽이겠다 이런 의지.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김한정 씨가 소속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7명인가 8명 중에 4명이 서울시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야당을 때리던 검찰 논리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대가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한정 씨는 공짜로 오세훈 여론조사를 해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는 거기에 납품을 한 거고 그리고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한정 씨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시에 4명이 들어갔다. 이런 식의 대가성을 엮어버리면은 과거 검찰이 민주당이 했던 논리를 보면 전부 다 엮이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거 했다면 벌써 진작에 죽었겠죠. 벌써 구속됐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은 이미 세팅 다 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노리는 건 뭐예요, 검찰이 지금? 그러니까 오세훈을 치면 지금 국면에 오세훈을 치면서 노리는 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냥 수사를 하다 보니까 마침 오늘이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다 앞뒤 재고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노리는 게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과 딜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엔 또 윤석열이 혹시라도 복귀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다중적 포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대로 하려면 윤석열, 김건희부터 수사를 해야죠. 그 현직 대통령이 민형사상 소추가 안 된다는 거지 수사를 안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오세훈 관련해서 또 오늘 시끄러운 뉴스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입니다. 이거를 풀 때 강남 서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 때도 되게 문제였고 풀고 난 다음에 집값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같은 기간 대비
20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이게 마용성 아닙니까 일단. 네. 그리고 이제 그 강남 3구를 네네. 이야기하는데요. 오를 만한 곳은 올려주는 거죠. 이게 뭐냐? 국민의힘 핵심 지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세훈이 나의 지지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나의 지지율을 올린다라는 하나의 좀 이 퍼포먼스를 한 거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 메시지로서 나는 민주당과 달라.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그러죠. 나는 네. 상쇄하고 완전 다른 쪽의 사람들이야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아니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가 폭등 때문에 정권을 내놨다 이런 진단이 있는데 오세훈 씨도 결국 부동산을 폭등시켰어요. 그 강남 3구에만 폭등시킨 거죠. 마용성하고. 아. 즉 그게 뭐냐면 저쪽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남 3구와 마용성이 자가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임대보다는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있는 사람은 오르길 바라고 네. 집이 없는 사람은 내리길 바라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오세훈과 국민의힘의 지지책인 집이 있는 강남 3구 그다음에 마용성의 집값을 올라가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통해 가지고 나의 지지율을 올린다라는 잔꾀가 이제 통한 거죠. 그런데 그 잔꾀 때문에 잔뜩 올랐는데 오늘에 와서는 또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럴 줄 몰랐다라는 거는 악어의 눈물이죠. 악어의 눈물이죠. 그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서울시에다가 좀 압박을 했을 겁니다. 아마. 네. 사실 역대 그 국민의힘 계열 정부도 이 토지거래구역 허가를 하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강남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잡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강남 집값이 뛰면 그게 옆으로 계속해서 점이 돼가지고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분당에도 영향을 미치고 넘쳐납니다.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 네. 있기 때문에 잡아왔는데 오세훈은 아주 그 자기 표 관리 차원에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망쳐버린 거죠. 그러면 뭐라 표현하나요? 좀 저질 정치는 아닌가요? 저질 정치죠. 그것도 특정 지역 찍어가지고 이 거래 허가 구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전체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참 나쁘다. 참 정치라는 대의 명분과 이익관계를 쉽게 주고받는 사람이구나, 거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는 여당 시장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부와 뭐 긴밀하게 협력한다든지 또 전체적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같이 가야 되는데 지만 살겠다, 지만 유리한 카드를 썼다 이런 면에서 또 비판이 있겠네요. 그렇죠. 뭐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를 한 거죠. 이렇게 치자면은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따로 독립하면 됩니다. 국세 같은 거 받지 말고요. 물론 뭐 서울이 뭐 불교부 단체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울시장은 서울만을 위해서 살고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들은 사막화시키고 지역 소멸, 인구 소멸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생각이고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서울시장하고 끝내야지 대통령이라든가 전국적인 정책을 펼치는 그런 자리로 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이 사실상 뭐 저는 서울 시민이긴 합니다만 서울공화국이죠. 네. 그러니까 서울과 서울 아닌 곳으로 나눠도 되는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네. 무슨 대학 배치표도 그렇죠. 네.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냐 밖에 있는 대학이냐로 완전히 갈리고 부동산도 서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완전히 갈리고 네. 일자리도 그렇고 그렇죠. 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서울에 남는 세수를 가지고 지방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때 오해를 받기도 했죠. 네네. 아이고 저기 대통령 대선 나가려고 나가려고. 저런 게 아니냐 네네.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종부세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예, 종부세를 거둔 이유 중에 원래 이제 이게 사실은 종부세가 종합토지세 있잖아요, 그죠? 네. 뭐야 있는 그 재산세. 재산세 있잖아요. 근데도 또 다른 항목으로 거둔 이유가 이게 국세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다가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종부세를 딱 만들었거든요. 선을 긋다 보면 거기 더 넘은 봉오리들. 네, 그거는 그거 이제 좀 깎아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나눠줬습니다. 골짜기를 좀 메워주는 네, 골짜기를 거죠. 메워주는 네.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조세 형평성과 더불어서 조세를 통한 이 분배 정의를 실천한다는 네네. 측면에서 국세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 진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 끝이다. 그 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이 얘기 가장 중요한 뉴스이니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헌재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네. 어제 저희 1시 10분에 긴급 편성 때도 아주 많은 분들이 댓글로 야단도 많이 쳐주시고 오늘 하냐 안 하냐 그랬는데 헌재가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밝힌 정보는 딱 하나더라고요. 어제 저녁 무렵 늦은 오후에 오늘은 탄핵 심판 일정 공지가 없다. 그럼 이번 주에 안 한다는 뜻이죠. 네. 네. 아니 근데 좀 더 친절하면 안 되나요, 이 사람들? 아니 뭐 이 법조라는 데가 건물 자체가 불친절하게 지었잖아요. 네. 건물부터 아주 권위적으로 불친절하게 지어놓은 데가 법조 아닙니까? 아이고. 아니 근데 국가기관은 그래도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결과도 중요하지만 언제 하냐 매우 궁금해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공보 기능을 통해서 그래도 자기들은 알 거 아닙니까? 대충 언제쯤일지 설명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자기들도 그 결론을 못 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제가 좀 트집부터 잡자면 네네. 법조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자기들 엘리트들을 위해서 존재하죠. 아이고. 네. 국민들은 자기들이 시혜를 베푸는 낮은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법조인들 솔직히 그 일찌감치 변호사 한 분들이야 이 어떤 마케팅적 차원에서의 이미 몸에 익었으니까 그런 서비스 정신이 자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사 판사들은 대부분 국민들을 시혜적으로 보지 않나요?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렇죠.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잖아요. 건물 네.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네네. 딱 보면은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헌재가 아직도 전반적인 인용이라든가 이런 흐름을 완벽하게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조금 미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게 말하면 아직도 만장일치라든가 또 그 탄핵 사유에 대해서 완벽한 합의가 된 이 평의를 못했다. 그래서 평결로서 옮기지 못했다. 뭐 그런 좀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오전에요 경찰이 네네.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씨 핑계 대면서 앉아있던 그 구구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한 50명 정도. 그분들을 해산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강제 해산시켰는데 재밌는 게 체포가 한 명도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압도적 물리력으로 그냥 들어서 저쪽에서 네네네. 갖다 놨다 이런 것 네네네. 같은데 네. 이런 거는 뭐 탄핵 심판이 임박했다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뭐 이제 어제 늦은 오후에 이제 탄핵 심판 공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오늘도 퇴근 시간 전까지 기다려 봐야죠. 5시, 6시까지 기다려 봐야죠. 네. 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아니 그런데 우리가 뭐 졸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졸 같네요. 뭐 그렇습니다. 네, 참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국가의 중대사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 민주적 절차와 관련 없는 임명된 자들의 법규 해석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게 참 슬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하던 제5공학보다는 진일보한 모델일지 모르지만 네네. 87년 체제 의미는 있습니다만. 네, 헌법재판소 체제도 네. 사실 물음표를 좀 찍어야 되는군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네. 인사상의 문제는 헌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회가 뭐라고 합니까? 그 의결 중족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개헌이 된다면 상원을 만들어서 상원에서 합의제 구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상식적인 또 이를테면 원칙적인 네네네. 정무적인 판단을 누군가가 해주고 네네. 그 판단이 법률적으로 맞냐 안 맞냐 하는 건 그야말로 실무자들이 챙겨주는 구도 네네. 이런 걸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황당무계합니다만은 제 주장이 국가 원로 회의를 네. 한 10명을 뽑는다고 칩시다. 지금 헌법에 있어요. 원로 근데 그 이제 안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자면 그 원로는 최소한 총리급 이상, 네네. 국회의장급 이상, 네. 뭐 또는 뭐 어떤 어쩔 수 없이 우리 자리 규정을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리 규정을 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해서 국민들이 뽑았다고 칩시다. 원로 회의를 한 10명 네네.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권한 줘도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뽑았다면요. 그렇죠. 네. 뽑는데 그거를 선거구제 단위로 하지 않고 네. 전국 단위로 해서 한 1등부터 10명까지 뽑자. 어. 이러면은 이게 뭐 진보 보수 뭐 정치적 네네네. 편향과 관계없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뽑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잘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비토가 많은 사람들은 또 잘라내는 거예요. 비토가 많다는 것은 강한 선호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런 왜 우리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하면 제일 점수 잘 준 거하고 뭐 제일 못 받은 거 잘라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국가 원로회를 한번 구성해 보든지 뭐 다양한 의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꼭 그걸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다양한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대의된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지 대의되지 않은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것에 대한 씁쓸함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탄핵 같은 건 정말 국민 투표라든지 그렇죠. 뭐 주민 소환제처럼 네네네. 국민 소환 구조를 또 만드는 게 오히려 이런 국면이 훨씬 더 날 수도 있죠. 이게 뭐 헌법재판소 언제요 막 이러고 있고 네네네. 경복궁 앞에서는 지금 단식하고 뉴스 보기도 참 답답하고 현장 가면 더 답답하고 뭐 저 오늘 아침에 갔다 왔는데요. 아이고 단식하시는데 한 열흘째 하시는 그런 열흘 넘었잖아요. 네, 위성권 의원이라고 제주도 국회의원인데 거의 뭐 이게 겨울에 단식하면 체온이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혈압 낮아지고 당은 그러고 그다음 계속 저 구급차 와가지고 한 명씩 실어 나르잖아요. 그렇죠. 민영배 의원도 쓰러졌고. 네네네. 그래도 소식 전해온 바에 의하면 오늘부터 미음을 먹기 시작해서 그래도 뭐 며칠 안에 퇴원할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생고생을 왜 해야 되나 하는데 하여튼 이런 과정이 내란 세력에게는 뭔가 좋은 소식으로 여겨지는 건 뭘까요? 기대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을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이제 이 만장일치로 조기에 탄핵되지 않겠느냐, 인용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재판 기일 선고가 늦어지니까 혹시나 돌발 변수가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도 생기고. 각하 뭐 이런 거요? 네, 그래.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현재 재판관들 중에 대선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국민의힘 쪽으로 각하 때리고 대선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농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농담을 하기에는 너무 엄중한 일들인데 워낙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뭐 계엄, 내란, 뭐 친위 쿠데타 이것도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저는 뭐 헌재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네네. 저 같은 나부랑이가 뭐 불복종할 수도 없고요. 승복합니다만은 법비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이제는 제발 끝냈으면 좋겠어요.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그렇죠. 법률가들만의 세상. 네. 아니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데 가도 국민들 권익을 좀 챙겨줘야 되는데 나중에 가보면 위원들이 다 변호사들이고.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인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도 다 보면 법조인들만 잔뜩 모여 있고. 선관위도 다 법조인이고. 네. 선관위는 아예 법관들이 해버리고. 법관들이 있고요. 현역 법관들이 해버리고 헌재도 다 법관들이 하고. 네. 법조의 나라예요, 진짜. 네. 알고 보면은 숨어서 기회주의적 처신하면서 이 사람들이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다 해먹었어요. 네네네.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사법살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억울하게 우리 사법살인으로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네, 인혁당 사건, 뭐 민청학령 사건, 그 기소 누가 해줬어요? 네, 검사가 했죠. 검사가 해줘. 그 판결 누가 해줬습니까? 법원에서 판사들이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그 판사들, 검사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죽였는데 사형을 집행한 박정희도 무도하지만. 그 전날 사형 선고를 내린 대법원 판사들도 사실 책임 추궁을 받아야 되는 거죠. 대구에 제 선배님이 한 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평생 트라우마로 살고 계십니다. 그렇겠죠. 네.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와서 뭐 이제는 이 무혐의가 되고 뭐 보상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족과 모든 주위의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희생된 것 아닙니까?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그 국가의 폭력에 맞장구 친 기회주의 검찰과 판사들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98년에 정말 최초로 인혁당 사건을 재심을 하자. 명예회복을 위한 투쟁을 하자 이랬더니 그분들이 잘 못 믿어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들은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이지매 같은 것도 많이 당했대요. 저 새끼는 빨갱이 아들이야 뭐 어릴 이러면서. 때부터 이제 그런 소리를 다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분은 불과 한 달 반 전에 박정희가 장관으로 입각하라고 제안을 했던 분이래요. 불과 한 달 반 전에 입각 제안을 해놓고는 한 달 반 이후에 용공 조작해서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네네네. 아이고 살벌하네요. 네, 참. 그런데 헌법재판이 이렇게 탄핵 심판이 늦어질수록 그냥 단순히 답답함이 아니라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힘들죠. 막 골목이 상권이 아니라 그냥 골목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요. 지금. 노래방 폐업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국에 누가 노래방 가겠습니까? 노래방 안 가죠. 아, 노래방은 맞아요. 거의 뭐 지금 다 문 닫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래방에 1차 소주 먹고 2차 맥주집 갔다 3차 정도에 가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네네네. 아. 노래방 거의 다 지금 2차도 안 가니까 그렇죠. 뭐 네네네. 좀 심각합니다. 그럼 폐업하면 뭐예요? 그냥 그냥 그 참 뭐 아니 그러니까 기가 찰노릇이죠. 돈은 다 들여놨고 그죠? 네네네, 세팅 다 해놓고 네네네.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은 권리금 다 주고 들어왔고 네네네. 그 다음에 자기가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야 되는 지금 거고 중고 매물 시장에 노래방 기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나와도 사갈 사람이 사갈 사람이 없겠네요. 없죠. 사갈 사람이 경기가 없죠. 돌아야 네, 되는데 아이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막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우성소리 비명소리가 막 들릴 때 그래도 여태까지 어땠냐면 적어도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뭐랄까 관료들의 역할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지금 내란 국면에서는 관료들의 역할도 잘 안 보이고 최상목식으로 네네. 이 기회에 한번 한 건 해야 되겠다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기도. 사실은 지금 무정부. 민생 추경해야죠. 네. 민생 추경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뭐 민생 지원금 이런 거 나눠줘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후퇴했잖아요. 보편적 지급 안 해도 그렇죠. 된다. 꼭 선별적으로 고집하지 해도 된다. 않겠다.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돼도 된다. 차별적으로 돼도 된다. 제발 그 돈 좀 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할까요? 제가 보기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최상목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윤석열 뒤치다거리 해주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놀이한다고 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평소에 하고 싶은 것들이나 하고 무슨 뭐 사관학교 뭐 경찰대학 이런 졸업식 가가지고 와 이런 그런 거 신나죠 거, 그런 네, 거 뭐. 뜬금없이 뭐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그러고 네. 대통령 그다음에 경호처 경호 받고 다니고. 네, 경호받고 다니고 최근에 또 나온 이야기가 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제 그 재벌들 네. 상속세 깎아주는 거거든요.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정말 그 집안채밖에 없는 경우 네네. 뭐 이런 경우는 그렇잖아요. 뭐 네네네. 그건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중산층 정도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진짜 부자들은 네. 상속세 깎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지금 이제 저도 금방 그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네. 상속세라고 하면은 제가 100억을 상속하잖아요. 네네. 제가 상속하는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대요. 네. 근데 유산 취득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네. 되면은 받는 사람들은 자녀들은 쪼개서 받잖아요. 네네. 쪼개서 받게 되면은 액수가 적어지고. 누진적 적용에 네. 의해 가지고 세금 퍼센트지가 3분의 1이나 뚝 떨어져 버리죠. 네네. 그런 식의 이제 장께를 내는 정책들을 네. 내놓고 있답니다. 네. 야 큰일이네요. 또 큰일인 사람 김건희가 오랜만에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이거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뭐 검찰 공소장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수사 결과물이어서 네. 신뢰가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야, 총 가지고 뭐해? 예? 경호처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죠? 경호처 직원한테 그리고 총을 왜 들고 다니냐고 이거는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서 대통령 관저로 들어오는 경찰관이나 공수처 직원들을 쏴 죽였어야 된다는 살벌한 얘기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 거죠. 번째는 이재명 쏴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요. 네네네. 먼저 앞에 총 어쩌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 부인이 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원래 참네. 뭐 V0니까 그럴 수도 어. 있고요. 경호처에 김건희 라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비밀이고 네네. 언론에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경호처 인사를 김건희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사한 사람이니까 내가 명령 내리면 너희들이 따라야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김건희가 우리가 지금 이 탄핵 국면에 있고 있습니다만은 광범위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었다라는 반증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재명을 쏴 죽이고 싶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요새 뭐 죽인다, 암살, 뭐 테러,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무섭게 들리는데요. 그냥이 아니라 박진영 선생님 말씀대로 김건희는 경호처에 대해서 장악하고 있든 또는 안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타겟을 이재명 대표로 설정하고 쏴 죽이고 싶다라고 하면 네네. 그냥 시정잡배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가 다르죠. 되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무서운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상상력을 발휘하자면은 윤석열이 탄핵 선고제더라도 관제에서 안 나오고 농성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뭐 거기서 해요. 뭐 네. 그 경호처 직원들 총 몇 자루 확보해가지고 들어앉아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그 이른바 이제 난동 세력들 관저 문 열어줘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를 보호해달라 메시지 내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 상태는 어떤 건가요? 이런 정신 상태. 그러니까 이재명을 왜 이렇게 죽이고 싶어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윤석열이 대통령 되어서 한 거라고는 이재명 죽이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토록 죽이려고 했는데 왜 안 죽어? 그래서 진짜 물리적으로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망한 이유가 아무런 정책이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저는 망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이구, 우리 이영하님이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양대 후보가 붙어요. 네네. 그 전부터 생각하면 뭐 김대중 당선될 때 이회창, 네네.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노무현 당선됐을 때 이회창, 네네. 뭐 그다음에 이명박 당선됐을 때 정동영, 박근혜 당선됐을 때 문재인, 네. 문재인 당선됐을 때 홍준표,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당선됐을 때 이재명이 있는데 이 여태까지의 관계 중에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말 안 되는 게 윤석열에게 대선에서 패한 이재명 그렇죠. 대표거든요. 2002년도에 이제 이른바 찻대기로 한나라당이 거의 해체 직전까지 갔잖아요. 네네. 그 찻대기의 최종 책임자는 이회창 총재였습니다. 네. 후보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름이 서상목인가요? 네. 밑에 몇 명들 구속되고 이회창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회창 본인이 나를 구속하라라고 하면서 출두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나 정치 보복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회창 총재는 수사하지 않았죠. 네. 자제한 거죠. 자제한 거죠. 그 이면에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린들 물론 뭐 차이는 있지만은 네. 완벽하게 깨끗했느냐라는 그런 어떤 이 뭐라고 합니까 정치적 형평성의 문제가 작동했던 거죠. 네. 네. 그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이겼으니까 나는 100% 깨끗하고 진 사람은 100% 유죄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국면도 지났는데 지금 자기들이 내란을 일으킨 국면에서도 죽이고 싶다라는 건 정신 이상이죠. 그렇죠. 이제 이미 이 사람들은 이성을 상실한 거죠. 이성을 상실했고,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2의 내란인데 폭도들과 함께 밀란 비슷한 분위기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자살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런 할 사람은 아니고요.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네네네. 극단적인 선택은 나는 가만히 있고 니들이 그렇죠. 극단적으로 뭘 거죠. 해라.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은 이게 내란죄가 확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렇죠. 둘밖에 없죠. 근데 방화죄가 포함되든 네. 무슨 뭐가 포함되든 형에 별 지장이 없어 똑같습니다. 네, 네, 이판 네. 사판이다. 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그 이야기합니다. 비화기 서버에다가 윤석열이 휘발유 붓고 불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짓 하고도 남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봤자 자기 무기인데. 그럼 어차피 무기나 사형인데. 네, 거기 네. 뭐 증거인멸 방화죄, 해봤자 증거인멸 하나 더 붙여봤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말로 살인죄를 저질러도 무기 네, 아니면 어차피 사형인데. 똑같은데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이고 참 끔찍하네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럿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헌재 빨리 해라. 뭐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라. 뭐 자연스러운 거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민주당에 갔어요. 근데 건너편에서 이제 극단 세력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계란을 던졌습니다. 네, 백혜련 의원이 맞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던진 사람도 특정되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기자회견 장을 보니까 추경호 내란 당시에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참. 아니 근데 그래도 맨날 얼굴을 같이 보는 동료 의원인데 얼굴을 제대로 맞았네요. 다시 좀 아픈데 계란도 맞아. 멍들었대요. 멍들었대요. 네네네. 제가 옛날에 계란에 맞아봤는데 저는 그때 삶은 계란에 맞아가지고 멍 제대로. 그거는 삶은 계란은 정말 나쁘죠.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 폭력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뭐 처벌 받을 겁니다. 네네. 아니 특정하는 것도 쉽고 처벌하는 것도 쉬운데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냥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고. 네네네. 지금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일부가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네. 아이고. 그다음 추경호는 뭐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자기가 앞에 나서서 그렇죠. 그러지 말라 그러고 그렇죠. 또 백혜련 의원도
알 거 아니에요. 맨날 보니까 네. 그럼 가가지고 뭐 손수건이라고 건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그렇죠. 손사래라도 예, 쳐야 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의 예, 예. 저 정치 지도자란 것들이 네네네. 또 던지니까 또 움찔하고 아 진짜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됐죠? 상대를 죽여야만 하는 증오, 저주, 혐오 이런 판. 이거 윤석열이 만든 거죠. 윤석열. 쟤들은 범죄자야. 음. 쟤들은 범죄자니까 감옥 보내야 돼. 밖에 있으면 안 돼. 혐오의 대상이야. 계속해서 악마화하고 혐오시키고 이걸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정권 내내 해놓은 짓입니다. 그게. 거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는 좋은 일인가요? 자기는 좋다고 생각하죠. 검사는 기분 좋잖아요. 범죄자를 잡아놓고 성과 올리고 모든 국정이라든가 이 정치 행위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상원 뭐니 처단 수고한다는 사람들 명단도 그렇고 다들 뭐냐면 그냥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렇죠. 어? 그 진짜 기분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 입장에서 또는 자기 악기를 막을 것 같아. 네. 예? 좀 불편해.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리거나 정의는 나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의한 겁니다. 왜? 나는 엘리트고 대한민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초고속 승진을 한 장군이고 나는 검찰총장을 했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정의야. 나는 이 뭐라고 합니까? 이 무오류의 정의야. 라는 생각하니까 나의 정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범죄자고 이주 인간이고 또는 조잡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그들을 소탕하고 처벌해도 돼. 이게 뭡니까? 나치의 논리고 전두환이 사회정화운동했던 논리기도 하고 박정희가 깡패들 소탕하던 논리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소아 대대사님이 또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니 그런데 그게 저는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네네네. 그 추경호, 그다음에 요새 그런 거를 좀 선동 잘하는 사람들이 네네. 윤상현, 네네네. 뭐 김기현,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각자 이런 사람들은 다 법관 출신이기도 하고 뭐 이런 뭐 재벌 사위 출신이 나오고 그렇죠. 멀쩡 재벌 사위 또는 뭐 독재자 사위 하여튼 좀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네. 이러는데 이게 자기에게 좋은 일인가요? 글쎄 뭐 좋은 일이라고 보기 어렵죠. 네. 근데 자꾸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특권화된 삶 자체가 몸에 체득화되어 있는 거죠. 혹시 그거 아세요? 실제로 이제 역사상 네. 뭐 공부를 잘해서 역사에 남는다거나 위인이 됐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중산층 지식인들 아들이 많아요. 네네. 굉장히 잘 사는 고관대작의 아들이라든가 재벌 아들들은 그런 일들이 별로 못 남겨요. 근현대사에 와서 보면. 네네네. 결국은 뭐냐면은 보편성 속에서 특출나게 뛰어나야지 보편적인 삶의 형태 그리고 보편적인 기준을 이해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거지. 애초에 특권에서 태어나 버리면요. 그 특권 속에서 못 태어납니다. 이재용이 떡볶이 먹고 맛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오늘 또 굉장히 맛있는 우리는 늘 먹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재벌들 또는 공부 잘해가지고 시험 잘 쳐가지고 어떤 고위직에 간 사람들이 존경받고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부분들까지 진출하는 세상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하물며 미국조차도 이 우리 이른바 이제 앵글로색슨들 출신들의 전문직들이 지배하는 시대였다가 지금 거의 다 허물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미국도 이제 변호사들이 많습니다만 미국의 변호사는 우리처럼 로이어가 아니고 그게 자격증이잖아요. 그렇죠. 네, 변호사 따기가 쉽죠. 그렇죠. 네. 변호사 돼가지고 변호사는 사람 잘 없잖아요. 변호사 돼가지고 사업을 한다거나 뭐 부동산 중개나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처럼 법조라든가 재벌들 잘 사는 집 자제들이 중심이 된 정치는 이거 굉장히 후진국적 정치입니다. 이거 민주당도 예외일 수 없어요. 정말 판검사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계속 하여튼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 헌재 앞에서 오늘도 그렇지만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막 욕설하고 죽여라 그러고 경찰관들한테 너 좌파지, 너 중국이지 뭐 이러고.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들의 진심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그냥 미치광이들 같아요. 그리고 뭐 논리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부탁드릴 게 네. 하다못해 저기 TV조선이라도 좀 봐주십시오. 이런 부탁드리고 싶어요. TV조선에 그래도 민주당이라든가 패널이 3분의 1이라도 나오잖아요. 네. 이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 인식 자체를 특정 생각과 특정의 경로를 통해서 주입된 거예요. 이거 저는 사회와 사회적 의식화에
굉장히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양편으로 갈라진 정치의 폐해이기도 하고 유튜브라는 매체가 아직까지는 긍정성보다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제 스스로도 한 번씩 좀 반성을 해봅니다. 아니 레거시 미디어도 저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조선일보에 네네. 그 댓글들을 봤어요. 어떤 사건이 아까 그 헌재 앞에서 네네. 백혜련 의원이 계란 맞고 그건 사실 정치 테러인데 댓글들이 쫙 달렸는데 이게 삭제된 거 있잖아요. 뭐 욕설 네네. 그거 말고도 다 뭐냐면 왜 비싼 계란을 던졌냐. 돌 던져라. 뭐 그리고 뭐 저래가지고 뭐 얼마나 아프겠어 뭐 더 했어야지 뭐 짱돌 뭐 이런 얘기들이 쫙 올라와 있더라. 야 그래서 정말 이 사람 이거는 폭력을 선동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계란 던진 사람을 우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당장 어떻게 나와야 되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논평해야 돼요. 이런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자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먼저 논평내야 돼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맞으면 고소해야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그 다음날 내가 맞을 수 갑니다. 그대로 있잖아요. 갑니다. 내가 더 한 걸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 며칠 전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막말했다 비판할 때 웃었어요. 자기들은 다 막말 대놓고. 그 저도 사실 이제 평론을 하면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막말했는 거에 대한 비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때로 막말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저는 막말 안 합니다. 네, 비판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막말도 할 수 있고 다 그런데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동업자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최소한은 이 국민의 사람들이 대표 아닙니까 서로가 그렇죠. 전부 다. 네, 네. 동업자 의식도 없나? 네. 저 사람이 아무리 다른 동네 지역구에서 뽑혀왔어도 그 지역구의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자기네 동네 대표라고 내보낸 거잖아요. 네. 그럼 서로 존중하고 이런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적어도 테러 대상은 아니어야 하지 않나. 말로 해야죠. 네. 말로 안 하면 이게 뭐 정글이고 야생이지 네. 인간 사회가 아니잖아요. 아이고. 또 하나 윤석열이를 구출하러 트럼프가 온다고 뭐 이래가지고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윤석열 싫어한다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민간 국가 지정된 거 보세요. 물론 뭐 바이든이 했습니다만 예. 윤석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온갖 아부는 다 했습니다. 네. 아메리칸 뭐 파입니까 뭐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결국은 이익관계에 그리고 또 품격을 가지고 각자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은 멸시받습니다. 저 윤석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멸시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관심은 있죠.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네.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그 네. 최초 아니 쿠데타 일으킨 사람은 박정희하고 윤석열이네요. 현직 대통령의 쿠데타는 유신헌법을 쿠데타라고 본다면. 네. 원래 저 내라는 집권 세력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니 원래 한국 역사는 쿠데타라는 것은 이제 권력 내부의 정권 교체를 쿠데타라고 하고 이제 권력이 뒤바뀌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혁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두환도 박정희가 키운 군부의 그 특수 집단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안사령관이니까. 쿠데타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직접 친위 쿠데타가 아니죠. 대통령이 직접 한 쿠데타입니다. 위에서부터 명령 체계에 내려갔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 조직들이 동원됐을 겁니다. 특히 사정기관, 무장한 권력들이 엄청나게 동원됐기 때문에 지금에 나오는 숫자에 저는 10배 이상의 관련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저는 진상 밝히고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물론 좀 나눠야 그렇죠,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으로 치면 병사들까지 처벌해야 될 거냐? 그건 아니다. 네, 지휘관, 지휘자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예를 들어 했습니다. 부사관들, 특전사 부사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일정 계급 이상들은 조사도 하고 책임도 물어야 된다. 뭐 군이 우리 명령 조직이라고 합니다만 경찰도 한 총경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연대장급 정도 되면은 이 현장 상황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때 무전할 때 보면 현장 의견 제시하는 연대장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출동 안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출동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징벌이 있어야 되고요. 경찰들은 특히 저는 민간의 영역에서 민생 치안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판단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회를 봉쇄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 현장에서 저도 그 간부급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막을 수 없어. 법규 확인해봐. 라고 제가 현장에서 따졌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저희는 명령에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휴대폰 열어가지고 보세요, 여세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참네.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을 경찰관들한테 다 해왔거든요. 여태까지. 해왔죠. 근데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더 군대에서 정문 교육도 다 이런 걸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방에 허물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게 참 정말 심각한 사태고 지금 박준영 선생님 말씀대로 내란 사태를 마무리되더라도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는 차분하게 네네. 정밀하게 진행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그렇죠. 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죠. 네. 네. 책임자 처벌해야지 재발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엊그제 이재명 대표가 광주 가서 전두환에 대해서 그냥 봐줬던 게 물론 형사처벌은 했습니다만 사면해줬던 게 오늘의 내란 사태를 불러왔다. 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선거 전략으로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삼성이 가지는 이중성이 있잖아요. 네. 뭐 과거에는 악덕 재벌, 그다음에 세금, 뭐 포탈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국민 기업입니다. 삼성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 아닙니까? 네. 국민연금이니까. 아니 그리고 개미들도 많이 가 있고. 개미들도 많이 네. 있고요. 그래서 삼성이 망하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다음에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된다라는 기본 입장 속에서 삼성을 만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이른바 중도적 유권자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행위로서 아주 잘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그다음에 유빌 하라리도 내일 모레 만나고 유발 하라리. 유발 네. 이 사피엔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주목받을 만한 행보 주목받을 같은데. 행보죠. 그 유발 하라리를 만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서 제3의 물결 읽고 나와서 엘빈 토플러 만난 것과 저는 비견될 수 있다.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배울 건 배우고 짚을 그렇죠, 건 그렇죠. 짚으면서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아유, 저희 스픽스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교수님 고생하셨고요. 저는 전해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죠? 비개원. 비개원으로 최대 108만 원까지 놓치지 마세요. 비개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개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세요. 비교원 보장제 혜택 시 비교원이 보장제가 혜택이 적을 때는 150%를 보장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를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세요.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스픽스 마키아벨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봄은 오지 않았지만 곧 봄이 오고요. 또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즐긴 놈이 이기고요. 지치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구독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